재작년에 제가 문정현 씨분 만났을 때 그걸 물어봤어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후집니까? 정치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문정현 씨분이 안중근 기념사업회 활동만 하지 말고 안중근이 되라 하던 거예요. 총이요? 저보고 가서 총으로 쏘라는 거예요. 그럼 나아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하시죠 그랬죠. 산 만큼 사셨잖아요. 이렇게 당신께서는 자기 기력이 없다는 거야 이제 쏠 기력이. 진짜 총을 쏘면 조금 나아질까 그런 생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모든 문제점이 정치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이거 아까 청년들 고달픈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뭐 되겠어요? 아니 100조씩 20조를 강에다 퍼붓고 40조, 30조를 다른 탄광에다 퍼붓는데 무슨 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몇 명 먹고 살 텐데. 그래도 총업이가 아닙니다. 그건 정설입니다. 왜요? 아, 총 들자고 얘기했다고? 내란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내란 성명이 좀 돼야 됩니다. 아, 이 발언은 천장관 오기 전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간첩단 사건으로 엮이고는 싶진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전부 다 또 아로가 되는 인사부터 하시죠. 저기 맨 왼쪽에 가보세요.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포럼하고 친화성이 없습니다. 박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녹색당에서 공동 운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하승수라고 합니다. 예, 천정부입니다. 그래서 거의 백수지만, 예, 광주에서, 호남 정치를 좀 서로 복원하고 개혁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의 정이 살아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습니다. 기존 정치인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고 간단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짧게 하시죠. 모든 문제가 정치에서 온다고 거기까지는 여기서 공감했습니다. 아까까지도. 정치가 문제인데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총으로 쏘거나 아니면 선거대로 총으로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정치가 조금 나아질까요? 장관님? 네. 늦게 하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 비례대표 포럼에 함께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최태욱 교수님으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말 한치도 뭐와 다르게 없어져서 덧붙일 건 없습니다. 최근에 그 전남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선학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경향신문에 짧은 칼럼인데 거기에 그 왜 이 비례대표 구체적으로는 독일식 정당을 문제를 해야 되는지 짧고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저희도 죄가 큰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기득권 세력들을 그냥 한 칼에 억눌러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힘 말고 칼로. 아니, 칼도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에 그 원내대표 할 때만도, 우리가 152석을 가지게 됐으니, 그걸 가지고 한번 국가본부 문제를 비롯한 여러 것도 한번 이거 해결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힘으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을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죠. 그런데 실제 국민의 표는 42% 정도 얻었죠. 네.
또 그러면 제가 새누리당만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열린우리당이 10년 전에 과반수 의석을 얻었을 때도 그때는 더 잘했어요. 그때는 득표율이 38%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37%대였어요. 그러니까 득표율에 있어서는 1%포인트 미만의 차이였는데 의석으로서는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고 승자 독식할 수 있고 한 그런 구조가 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민의에 극도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비례대표제 정도가 아니라 독일식 정당연구대학처럼 그러니까 정당 득표에 정확히 비례해서 국회 의석수가 정해지는 그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국회가 지금처럼 양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가는 그런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아마 우리의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때가 그 여야 간의 그 대화, 타협, 연대, 무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던 때가 13대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8년에 그때 13대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니까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이 1당이긴 하지만 과반수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당이면서 제1야당이 김대중 그 당시 총재의 평민당, 그리고 3당이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4당이 김종필 총재의 무슨 자민당인가 무슨 당 하여튼 공화당? 예, 신민주공화당. 그래서 그때가 어느 당도 단독 과반수가 아니면서 다른 당과 서로 협력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국회가 생산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의장을 하셨던 그 김원기 의장이 가장 잘한 원내 총무라고 되게 우리 역사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도 개인적인 영향도 탁월했겠지만은 그 국회의 구조 자체가 그거를 만드는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민의 그 상황을 볼 때 그런 정확하게 정당 투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하는 그런 제도가 채택된다면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도 어느 당도 과반수를 얻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 서너 개의 당들이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각 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더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정책을 만들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이게 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극한 대립하는 것 같지만요, 막상 선거 때가 되면요, 무슨 캐치홀 파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양쪽에서 공천 주겠다고 끌어들인 얘가 비일비재 있습니다. 공소사니까 제가 사람을 언급하지 말까요? 언급해도 괜찮을 겁니다. 김진태 같은 사람도요. 원래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려고 했어요. 아니, 그 받으려고 한 건 말고요. 네. 주려고 했던 거 들어가야죠. 예컨대 저는 오세훈 의원, 네. 오세훈 의원이 그 당시에 우리 당 공천 받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발표된 거 보니까 새누리당 공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의원은 양쪽에서 다 들어가려고 했었죠. 네, 그때 안상수 지금 시장에 있나요? 그분도 저희하고 정치 동기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께서 안상수 그 당시 검사 변호사가 그렇죠? 그분을 데려다 공천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아마 우리 쪽 제의를 뿌리치고 신한국당입니까? 하여튼 그쪽 새누리당 계통에 가서 웃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웃기는 그런 결과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재 제도에서 강요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죠. 총선이 다가오면은 양당은 무조건 과반수 의석이 목표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두 당이 싸우는데, 또 과반수 의석을 가져야만이 그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무슨 정책이 아닌 것은 아주 이쪽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일식 정당연구제에 따른 합의된 민주주의가 그것이 만병통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 정치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그렇죠. 당대에서 와가지고 말도 많았지. 요새 됐습니다. 네?
요새 적적하세요? 아니죠. 저기 하승주 위원장님. 네. 선거제도를 어떻게 좀 바꾸면 네. 정치가 좀 나아요? 뭐 녹색당은 당을 뭐 좀 하나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는 아까 다 말씀하셨고, 네. 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좀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좀 내보세요. 저는 오늘도 여기도 지금 소속 당들이 다른 분들이 앉아 있는데, 사실 우리 정치권에는 지금 좀 생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나 이런 정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유일한 주제가 현재로서는 비례대표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정파를 초월해가지고 비례대표제 포럼도 정파를 초월한 운동단체로 오늘 출범하지만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정말 정파를 초월해서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연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연대를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캐나다 같은 경우가 우리하고 똑같이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라서 문제가 많은데 캐나다에도 지금 비례대표제 포럼 같은 운동단체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페어보트 캐나다라고 해가지고 공정한 투표 캐나다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 단체에는 여러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캐나다의 각 정당, 특히 야당들이 비례대표제에 관해서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고 선거가 끝나면 총선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제를 실제로 책임지고 도입을 하자, 확대를 하자라는 게 이제 캐나다 정당들이 지금 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람들 다 있고 다 있는데 새누리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원희룡 지사님이 아니 자기 도지사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듣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선배는 말만 원래 좋았어. 말만 번지를 했어. 오진영 지사도 양수사 다 되나요? 원래 원희룡 지사도 오세훈 똑같이 우리 다 국회의원 된 줄 알았어.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 얘기하는 자 저기 그런데 자 비례대표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이 비례대표를 넓히면 정치가 좀 나아질 거다 다 여기 동의하는데 큰 장벽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치 않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겠어요? 그리고 아니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것도 신명 얘기하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배치 달고 자기 국회의원 살면 괜찮다. 뭐 정권 안 바뀌고 괜찮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장벽은 어떻게 넘어갈 겁니까? 새누리당만 장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34개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246개죠. 246개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사실은 비례대표제 확대에 이성적으로 동의해도 막상 그게 지역구 의석의 변동과 맞물리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존의 3대1 의무 편차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대1 이내로 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의석수를 고정한다고 했을 때, 상당 부분 그 지역구에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기로는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통해서 극심한 게리맨더링이 일어날 거고, 그 극심한 게리맨더링의 결과는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만이 장벽이 될 때 보는 거는 물론 뭐 1차적인 장벽이고 가장 완고한 기득권인 건 맞는데 당을 넘어서서 실제 여러 기득권들이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19대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2012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유의미한 정치적 담론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이래저래 다 신통치하는데 새정치라는 얘기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가슴을 뛰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새정치가 뭔가 의석수를 축소하는 것도 한때 얘기됐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거를 새정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분도 새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특권을 내려놓는다 해서 뭐 세비도 깎고 뭐 기타 등등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곰곰이 고민 끝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새정치는 사표 없는 정치가 새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선거제도는 지역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당 투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수많은 사표를 양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고 불절되고 그것이 대표성으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 우리가 새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국민 주권이라는 것은 매번의 선거에서 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새정치가 먼저 생각해 봤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주는 게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바로 그게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많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과연 우리 대의 체계 내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 성적 소수자, 그 밖에 사회적 약자들. 이 사람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그리고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새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건 바로 선거제도 개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비례대표제 확대가 우월한 선거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다시 여기서 왜 그게 우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이 그거는 사표도 줄어들고 그리고 대표성의 왜곡이 없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들 거냐. 아주 완강한 현실의 기득권 장벽을 뚫고 어떻게 만들 거냐가 가장 큰 과제인데 저는 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한 번의 유의미한 정치개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직선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87년에.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제2의 직선제 정치와 같은 그런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춘향분께서 말씀하셨던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그런 정치 구조로 진화하는 것이 제2의 6월 항쟁이고 제2의 직선제 개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 의원님께서 좀 저는 뭐 지금 워낙 비례대표제, 특히 이제 독일식 정당용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게 문제죠. 우리가 찬성하면 뭐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하고 박근혜 캠프를 아주 유심하게 봤고 또 양쪽에 또 뭐 다행히 또 아는 분들이 있어갖고 다 계속 확인도 해봤는데 박근혜 캠프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문재인 캠프는 제가 보는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쪽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 시장 선거에서 이길 때 그날 투표하는 날까지 투표 동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데가 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한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럴 정도로 승부를 걸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재 어쨌든 이 구조를 한번 정권 교체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쓸데없는 공론에 그칠 것이다. 두 번째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개헌론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은요 정권을 바뀌고 안 바뀌고 대통령 누가 되는 건 상관없이 자기가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만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다 같이 합해서 거의 150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개헌 모임에 같이 쭉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깨려면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노동조합 같은 것이 강화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정교조는 단순히 생존권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조는 교육개혁의 핵심이 정교조고 의료개혁의 핵심은 보건의료노조인 거고 공직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노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특히 시민단체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지금 이제 10%도 안 되는데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도 살리는 길이고 정치도 바꿔나가는 길이다. 그것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권 안에서도 지금 지도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지도자 훈련을, 그렇게 막 단련이 되어가는 과정을 선배님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을 뜨면 그 동을 뜬 사람과 함께
그 전에 이제 DJ나 YS처럼 그런 것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현재 판을 MB하고 박근혜 정권이 이게 계속 판 이렇게 닦이는 이 판을 한번 쥐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적인 논의도 성공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제가 이제 총칼을 갖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걸어야 되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을 잘못하면은 바로 정당에다 심판 거기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아주 평화주의자로서 총칼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하세요. 근데 노조가 이번에 쌍용차 대법원 판결 굉장히 가슴 아프게 봤는데, 법이 그렇게 기득권한테, 권력한테 그냥 돈한테 그렇게 거의 굴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댓글을 보고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 노조에 대한 그 사회의 싸늘한 시선. 전교조, 전공로, 노조는 언론과 이 사회에서 기득권이 굉장히 마타도를 잘 해놔서 뭘 해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언론노조가 잘해야죠. 언론노조요? 언론인들한테 뭘 바래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날 때 됐습니다. 마무리는 저기부터, 여기부터. 지도자는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가 좀 확산되고 다시 자리 잡으면 정치가 좀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당장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하냐. 이번 선거는 이 체제로 치를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 선거야말로 기회입니다. 그 기회의 단서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 정치는 이대로, 아니면 이보다 더 나빠진 채로 후퇴하는 길을 기약 없이 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득권은 더 길을 쓰고 막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의 6월 항쟁이고 제2의 직선제적인 운동이다.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 운동은 그렇게 표현을 드렸던 거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에 달려있는데, 근데 이 선거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 관심사는 아닙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후진가와 선거제도가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이 비례대표제 포럼과 같은 모임이 시민사회 단체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하승수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을 떠나서, 내지는 좌우를 떠나서, 그리고 정당이냐 내지는 시민단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한국 정치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계속 병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전선을 만들어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 정의당에서는 정치 똑바로 투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내에.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현재 위원 결정에 기초가 됐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됐지만 저희 정의당 당원들도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위원 결정을 이끌어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력을 걸고, 그리고 당의 명운을 걸고 이 선거법 개정운동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고,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20대 총선을 그냥 경거하면 2대1이라는 인구 편차 내에서 새롭게 세팅된 그런 기득권이 그대로 구조화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마 지금과 같은 기회가 다시 오기는 상당히가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선배는 한의원대에서 계속 활동하셨고 오래 알고 지냈는데 저희 정의당에서는 이런 법안은 정치인 같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이상규 의원한테 여쭈겠습니다. 국민들이 이 선거제도가, 이 정치가 나하고 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례대표 우리 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절실한 문제 아닙니까? 이 국민들 가슴에 어떻게 부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라이터를 준비해야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사실 별로 소용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예를 들면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갖고, 정권 내부에 있는 또는 국정원의 그 연관고리나 이런 걸 제대로 찾아서, 이 거대한 이 폭풍 같은 이 바람이 한번 이렇게 쭉 불어 올라와야 됩니다. 이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치 자체만 갖고는 워낙 현재로서는 뭐 정치 혐오감, 정치 불신 뭐 이런 게 쭉 써서 뭐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다 전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렇게만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이런 운동은 물론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현실적인 실질적인 힘이 되는 얘기는 이렇게 저 세월호 문제가 되든 최근에 이 얘기했는데 그 자원의 애도가 되든 이런 데서 굵직굵직한 비리와 문제점들을 터트려내고 그것을 끌어가는 이런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은 자료도 좀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다를 수 있고 예산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거 못 찾는지 난 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잖아요. 그 찾는 걸 방해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나 언제 새누리당이 언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제 정의를 위해서 뭐 협조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걸 돌파하셔야지. 예, 돌파 계속 하겠습니다. 저 하승수 위원장님, 녹색당. 예. 원자력 발전소가 녹색이라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네네 하고 그게 돈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 그 정치적 무관심, 예. 이 우리의 문제고 청년의 문제인데 미래의 문제인데 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이 선거제도까지 올 이 관심을 국민들한테 전해주려면 그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무관심의 대상인 녹색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당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정당의 역할이고, 저는 요즘에 뭐 전국 곳곳을 돌면서 강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얘기를 해보면 무관심한 사람들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기 삶의 팍팍한 문제, 또 뭐 원전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고, 다만 이제 그걸 우리가 비례대표제까지 연결하려면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동의하는 게 꼭 세상기라는 게 우리가 기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야합을 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야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성숙이 돼 있고, 아마 그걸 시도를 할 겁니다, 내년에. 저는 그런 야합을 시도할 때 마치 87년 6월 항쟁이라는 게 결국 호원 선언을 하면서 이제 불꽃처럼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야합을 시도할 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정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도 연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야합을 시도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2의 6월 민주항쟁 같은 아주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저는 정치 전체를 바꾸자, 비례대표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면 정치를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 이런 아주 단순한 구호로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봐야 되고, 그게 저는 내년에 분명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우리 사회를 거의 좀먹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사회를 파탄내고 있는 이 정치를 어떻게 깨부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천장관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깨부술 거예요?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총으로 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사실은 저는 적절히 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요? 네, 언제 한국 정치가 지금만큼 됐나요? 반드시 그렇게 볼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정치인이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죽겠어요, 근데. 이 정치인들을 보고 사는 것도 죽겠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예컨대 대법관 중에서 무슨 뭐 보수와 진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눈다면, 그게 좀 진보 쪽에 서 있는 대법관 있나요? 뭐 약간 몇 대 몇씩 같은 대법관 14명인가요? 대법관 9명. 아니, 9명. 미국이고. 죄송합니다. 14명이 그렇고, 그 중에서 예컨대 보수와 진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르면 몇 대 몇일까요? 저 이번 14대 0 내지는 잘하면 13대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병모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13.5대 0.5쯤 될까요? 13대 1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도 무슨 그런 상층부를 보면은
거의 뭐 진보나 개혁 이런 세력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아까 국민들의 힘으로 보면 어쨌거나 좀 어떻게 조사하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절반 정도는 뭐 보수고 절반 정도는 진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이 조직화된 권력이나 이런 걸 가면 제가 대법관 예를 든 거고요. 그건 어떤 부분에 적용해도 무슨 언론이든 무슨 교육이든 하면서의 어떤 부분에 적용해도 그 비율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어찌 보면 수백 년, 백년 지내온 문제인데 과거보다 더 그러면 우리가 후퇴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국민적 힘이 실제적으로 아까 실제적인 정치적 힘, 또 사회적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국민이 뽑아놓은 뭐 정권을 하더라도 군인들이 총 들고 나와서 쿠데타로 엎어버릴 수 있잖아요. 30년 전에 지금 쿠데타 가능한가요? 꼭 불가능한 그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쿠데타 세력들이 잡고 있는데 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거는 쿠데타 세력은 모든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은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제가 이거랑 저쪽 지지자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정 무슨 국정원 댓글 사건도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또는 정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옛날보다 훨씬 더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오히려 야권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저쪽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야당이 짜잘하니까 그 정권을 못 잡은 것이지 사실 저는 싸움이 그래서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나 무슨 새누리당하고 싸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저는 우리 당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새정치민주연합 대 비롯한 야당의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대중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 수권 세력으로 키워가는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저쪽 정권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대중적 분위기는 굉장히 훨씬 더 발전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치 환경이 계속 희망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대변할 정치 세력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 안에서도 무슨 이런 이 자리에 우리가 거의 만장일치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독일식 전당문제 가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국회 안에 300명 국회의원 있으면 그중에 30명이라도 있는 무슨 그런 우리의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들한테 보면 그거는 훨씬 클 겁니다. 30명이 되겠어요? 훨씬 많을 텐데 그것이 사실 국회에서는 그런 게 제대로 대변되고 있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아마 다음 대선 이전에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대선에 지려고 합니까? 지면 안 돼요. 다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죠. 지면 안 돼. 절박하게 지면 안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주 기자께서 답업을 한 2번 미리 갔다 오시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미리 가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 선거제도 개혁이나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없는 거고 오늘 이제 사회운동체로 출범을 합니다만 우리의 이런 출발이 저도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어느 순간에 국민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독일식 정당론구제로 가장자면 50% 지지가 있다. 이런 정도 돼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려는 세력들이 더 커지겠죠. 사실 독일식 정당론구제도요.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독일식 정당론구로 가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서 지금이라도 있을 텐데 아마 우리의 오늘 우리 비례대표 포럼이 조금 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출범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활동을 해서 어쨌든 국민 지지를 무슨 당장에 한 20, 30%라도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얻어야만이 그 다음에 무슨 그걸 가지고 기성 정치권을 압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봅니다. 정치 개혁가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민정당 선수에게 그 막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